다음 달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에 나설 전망입니다. LA 지역의 상당수의 한인 시니어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니어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텍사스주에서 펠리칸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에 선박이 충돌해 교량 일부가 파손되고 3만 갤런의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틱톡에서 처방전 없이 저렴한 가격에 체중 감량 약품을 판매하는 사기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습니다. 애틀랜타가 미국에서 사회 초년생들이 커리어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뉴욕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소폭 완화됐습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던 물가가 처음 반전 조짐을 나타낸 건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지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지난 4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4%로 집계됐습니다. 시장 예상치와 맞아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전월보다는 0.3% 올랐는데 시장 전망을 살짝 밑도는 데다 전월 상승률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미국 CPI가 전월 대비 상승률이 하락한 건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 동월 대비 3.6%, 전월 대비 0.3% 오르는 데 그치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노동부는 주거비와 휘발유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 상승에 70% 이상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4월 소매 판매는 전월과 같게 나오면서 0.4% 오를 거라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300선을 돌파하는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대선을 반년 앞두고 높은 물가로 지지율에 영향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도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첫 둔화 신호에도 물가가 여전히 높다고 지적합니다. We see services going higher, shelter prices going higher. And so I think that's where we want to look at is that's going to continue, I think, through the rest of the year. 연준이 금리 인하에 확신을 가지려면 앞으로 2, 3개월은 더 하강 흐름이 뚜렷해야 한다는 겁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오는 11월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맞짱 TV 토론에 나섭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공개적으로 오는 6월과 9월에 TV 토론을 벌이자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기꺼이 토론에 응하겠다면서 흥행을 위해 매우 큰 장소를 추천한다고 응답했습니다. TV 토론 주최사인 CNN에 따르면 첫 TV 토론회는 6월 27일에 개최되며 2차 토론은 오는 9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토론회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성추문 입막음 재판을 조롱하거나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거론하는 등 각각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LA 지역의 한인 시니어 절반 가까이가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민사회 특성상 언어 문제 등으로 고립감을 느끼는 시니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 노인들을 위한 폭넓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기준 LA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한인 시니어 수는 6만 600여 명. 10년 전에 비해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심각한 생활고를 겪거나 저소득층입니다. 노년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형편은 쉬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 시니어 분들이 혼자 사시면서 또 사회와 어울리지 않고 그러면서 우울증도 심하시고 또 고독사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민 생활에서 오는 언어나 문화적 차이는 한인 시니어들의 고립감과 불안을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라도 시니어들의 활발한 사회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오히려 많지가 않지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은 그 병은 나을 수 있어. 문제가 되시는 분은 내형적이면서 그런 말을 안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병이 막 깊어지는 거죠.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노인층을 위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데 항상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릴리스를 하면서 비영리 단체들이 더 펀딩을 더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policy maker들한테 그런 policy change도. 한인 커뮤니티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인 시니어들의 빈곤율은 다른 인종이나 타 아시안 커뮤니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대부분은 정신건강과 관련한 의료 서비스를 가장 시급한 지원책으로 꼽았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텍사스주에서 선박이 다리에 부딪히면서 교량 일부가 파손되고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갤버스턴 카운티 비상관리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쯤 갤버스턴 북쪽 펠리칸 섬으로 이어지는 다리에서 석유 제품을 운반하던 선박이 다리에 충돌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선박에 있던 승무원 2명 중 1명이 물에 빠졌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은 채 모두 구조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충돌로 3만 갤런의 진공가스 오일이 유출됐고 6.5마일에 달하는 연안 수로의 일부를 폐쇄해 유출 규모를 파악하고 청소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각 일부가 파손됐고 전신주도 손상되면서 펠리칸 섬에 위치한 텍사스 A&M 대학교는 잠시 동안 전력 차단 문제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현재 선박 충돌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현재 펠리칸 섬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다리의 양쪽 차선이 폐쇄됐습니다. 최근 틱톡과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체중 감량 약품 사기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비영리 단체인 디지털 시티즌 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틱톡에서 체중 감량 제품을 처방전 없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수십 개의 계정들을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판매가 사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로 판명된 게시물에는 대부분 판매자들이 제품 복용 전후 사진을 올리면서 좋은 후기의 댓글이 남겨져 있지만 모두 고객 유입을 위한 거짓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사기범들은 자신이 합법적인 배송업체라고 말하기도 하며 판매는 주로 젤이나 페이팔 등 온라인 서비스 결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기범들이 판매하는 제품은 주로 오젬픽, 마운자로 그리고 위고비 등입니다. Hey guys, I'm doing my first Mounjaro shot. As we searched for them over time because of TikTok's algorithm, so it was not hard to find several dozen operators offering Ozempic. In every case that we found, they have been scams. 연구진들은 이 같은 제품을 구입할 경우 구매한 제품을 받지 못하거나 위조품 약물을 받아 사용할 경우 건강에 해로울 뿐더러 의사의 지침 없이 제품을 사용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체중 감량 약품 제조업체 측은 모든 약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과 정식 면허가 있는 전문 기관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이 커리어를 시작하기 좋은 지역 순위가 공개됐습니다. 월렛 허브가 발표한 리스트에 따르면 미국 내 180개 이상의 도시들의 주거 환경과 일자리, 평균 급여와 주택 가격 등 26가지 요인을 비교해 평가한 결과 올해 미 전역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지역으로 애틀란타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애틀란타는 평균 가계소득 증가율이 연간 8.9%로 미 전역에서 가장 높았고 애틀란타 주민의 평균 연간 가계소득은 7만 9천 달러로 높은 수준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신입 직원 채용이 활발해 대학을 막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이 커리어를 시작하기 좋은 곳으로 평가됐습니다. 2위로는 플로리다주의 올랜도가 지목됐고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티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뉴욕은 182위로 가장 낮았으며
취업 기회와 삶의 질 모두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LA 지역의 차량 절도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로스타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LA 지역 전체에서는 8,043대의 차량이 도난됐고 특히 샌페르난도 밸리 지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간에 샌페르난도 밸리 지역의 차량 절도 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8% 이상 증가했고 이는 LA 카운티 전체 수치의 5배에 달하면서 역대 최악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놀스 할리우드와 파코이마 지역에서도 절도 사건이 지난해와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현대와 기아 차량이 절도범들의 주요 표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LA 전역에서 발생한 차량 도난 사건은 모두 2만 5천여 건으로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64%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LA 경찰국이 현대자동차와 협력해 도난 방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LA에서 주차된 차량이 통째로 도난당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미 전역으로도 확산하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운전대 잠금 장치를 무료로 배포해 피해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마련됐습니다. LA에서 가장 도난 피해가 많은 차량은 현대와 기아 차량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LA에서는 전체 도난 차량 가운데 기아차가 17%, 현대차가 13%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무료 이벤트는 오는 17일 금요일부터 19일 일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도난 방지 보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 외에도 자동차 핸들 잠금 장치도 무료로 배포됩니다. LA시 의회가 퍼블릭 골프장의 티타임 불법 예약과 재판매를 정부에서 단속하기로 하는 법안을 오늘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시의회는 공원관리국이 시내 퍼블릭 골프장 예약 시스템 운영과 관리 현황,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보고하고 단속 방안도 모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LA시는 최근 몇 년 동안 티타임 예약을 도와주는 일부 브로커들이 티타임을 예약한 후 불법적으로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로 인해 골퍼들은 티타임을 예약하기 어려워지면서 이용할 수 없었고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결국 한 티칭 프로가 티타임 암시장 폭로 영상을 공개하면서 골퍼들의 분노가 커졌고 주류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3월 한인 골퍼들은 LA시에 여러 번 티타임 불법 거래 사실을 신고했지만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고 통제하지 못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LA 시내 골프장 관리부서인 공원국은 12개 골프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LA시 골프 플레이어 카드로 최대 9일 전까지 티타임을 예약할 수 있으며 카드가 없는 일반인은 최대 7일 전에 티타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화산 조형물 쇼로 유명한 미라제 카지노 호텔이 하드락 호텔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대적인 보수 공사에 들어갑니다. 미라지 호텔을 인수한 하드락 인터내셔널은 오는 7월 17일 미라지 호텔의 모든 운영을 중단하고 하드락 호텔을 건설하기 위한 리노베이션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드락 카지노 호텔은 플로리다주 할리우드의 세미놀 하드락 호텔과 같이 기타 모양의 건물로 알려졌습니다. 하드락 인터내셔널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미라지 호텔보다 일자리 수가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와 반도체 등의 대규모 관세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중국이 이성을 잃었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미국에 대한 보복성 관세 등 맞대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유경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 조치에 중국이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说明美国一些人为了维护自己的单极霸权，已经到了失去理智的程度，反而暴露出美方
也丧失自信，乱了方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이 그동안 중국에 광기에 가까운 탄압을 해왔다며 세계에서 가장 전형적인 횡포이자 괴롭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조치가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14억 중국인이 더욱 분발하도록 자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보복성 관세 등 맞대응을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중국은 지난달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가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中方将采取一切必要措施，捍卫自身权益。 중국 자동차 업계도 관세 인상이 자동차 산업을 해치고 그 피해는 미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贸易保护主义呢，只能是伤害行业，伤害企业，对全球汽车行业的健康发展，向电动化转型都是非常不利的。 미국은 앞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피해를 막겠다며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4배 인상하는 등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대규모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실제로 보복 관세 등 맞대응에 나설 경우 국제무역 전반에 적지 않은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유규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구속 심사에 앞서 아무것도 몰랐다며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태국 파타야 살인 일당 3명 가운데 1명인 24살 남성 이모 씨.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나타난 이 씨는 거듭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돌을 준 거 아닙니까? 돌을 뭐 했습니까? 2시간여 만에 끝난 영장실질 심사 끝에 이 씨는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2일 전북 정읍의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선 공범인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우리나라로 송환하기 위해 캄보디아, 태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아직 검거되지 않은 나머지 공범 30대 남성이 태국 주변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현지 경찰과 함께 추적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이들이 금전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부검 결과 시신은 사망한 지 사나흘 지난 것으로 조사됐지만 사망 장소나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한국과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피의자 2명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법원이 한국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할지 그 여부를 이르면 오늘 결정합니다. 사실상 올해 증원 여부가 이 판단으로 결정돼 의대 정원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법원이 이르면 오늘이나 모레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법원이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는 사실상 중단됩니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 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 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재항고를 하더라도 대법원 판단이 그 전까지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부가 내후년 입시에 반영되도록 의대 증원 논의를 이어가겠지만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법원이 아예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거나 의료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기각할 경우 27년 만에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됩니다.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들이 기존에 제출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하면 의대 정원이 확정됩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정부의 의대 증언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증언 결정의 적법성까지 판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법원 판단을 앞두고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진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각하나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장기화될 비상진료 시스템에서의 근무 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은 수색 작전을 지원만 했지 지휘할 권한이 없었고 그러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7여단장은 임 전 사단장이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작전을 지시하지 않았다. 지시할 권한이 없어 책임도 없다는 것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주장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MBC는 현장에 투입됐던 해병대 1사단 직속 7여단장의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7여단장은 임성근 1사단장의 직접 지시를 받아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작전 통제권은 육군으로 넘어가 자신은 지휘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7여단장의 진술은 반대입니다. 최상병 사망 전까지도 작전 통제권을 가진 육군과의 원격 화상회의, VTC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육군 54단장이 찾아와 작전 지도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반면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휘권이 없다면서도 수색 작업 첫날인 7월 18일 현장을 찾아 작전 지도를 한 뒤 저녁 8시 30분에 화상회의도 직접 주재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전반적으로 작전에 대한 평가와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수변으로 내려가서 장화를 신고 작전을 수행하라는 등 임 사단장의 세세한 지시도 이때 나왔습니다. 7여단장은 자신은 해병 1사단장의 지침을 받아 작전을 수행한다며 임성근 전 1사단장이 현장을 사실상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7여단장은 부대를 이끌고 출동하기 직전까지도 실종자 수색이 주 임무란 사실을 몰랐다고도 했습니다. 그나마 안전 관련 지시는 우선순위도 아니었습니다. 7여단장은 출발 직전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실종자 수색 작전의 우선순위를 돌아 복장은 해병대 적색상의 체육복에 정찰모로 통일하라는 지시부터 받았습니다. 7여단장은 구명환이나 로프 같은 안전장구를 준비했더라면 물에 빠진 최상병을 구출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너무 많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실종자 수색 임무를 몰랐다는 건 일부 인원의 책임 전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매니저에게 대리 출석을 요청한 녹취록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김 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고 직전 유흥주점에 들른 사실도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차량 앞바퀴가 들릴 정도로 큰 사고를 내고도 운전자인 김호중 씨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려보지도 않고 그냥 주행량을 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을까도 해봤는데 이건 막으면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구경만 했죠. 2시간 후 경찰에 자수한 건 김 씨의 매니저였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가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소속사는 김 씨 모르게 매니저가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매니저에게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며 대신 경찰에 출석해달라고 한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사고 직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 방문했던 것도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사고 이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 씨는 음주 측정에서 음성을 받았는데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흥주점에 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차량에는 블랙박스는 있었지만 메모리 카드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원래부터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누군가 메모리 카드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라진 메모리 카드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소속사가 직접 사건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사고 직후 김 씨가 차를 세운 골목에 매니저 외에도 소속사 직원 여럿이 도착한 것으로 파악된 겁니다. 김 씨 소속사 측은 김 씨가 사고 후 당황해 후속 조치를 제대로 못했을 뿐이라며 가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오는 18일 예정된 공연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친러시아 성향의 슬로바키아 총리가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총리에 반대하는 정치적 암살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총성과 함께 한 남성이 바닥으로 쓰러지자 경찰과 경호원들이 재빨리 용의자에게 달려들어 제압합니다. 현지 시간 15일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수도 브라티슬라바 인근 지역에서 강요 회의 후 지지자들을 만나던 중 피격됐습니다. 총리는 복부 등에 서너 차례 총을 맞아 헬기로 병원에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는데요. 얼마나 다쳤는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정치적 동기가 있는 암살 시도라고 규정했는데요. 용의자는 쇼핑몰 보안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영상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초 총리는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친러시아 여론에 힘입어 총리직에 복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수도 키이우의 한 라이브 바를 찾아 깜짝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예방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 뒤 청바지에 셔츠 등 편안한 차림으로 라이브 바에 등장한 건데요. 블링컨 장관은 능숙하게 기타 연주를 하면서 캐나다 출신 가수 닐 영의 로킹 인 더 프리 월드를 불렀습니다. 이 곡은 지난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에 발표돼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노래입니다. 처음엔 손님 자리에 앉아있던 블링컨 장관은 밴드 리더가 자신을 소개하자 미국과 자유세계가 여러분과 함께한다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뒤 공연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을 성폭행하려던 50대 한국 남성이 8년 4개월 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9월 술에 취해 아파트 내 수영장에 잠들어 있던 20대 여성을 추행하며 성폭행을 시도했는데요.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해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국내 대기업 현지 법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었고 단기 체류 비자로 싱가포르에 입국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벽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고 천장에는 스크린 앞에 있는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요. 시연 영상에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주변 상황을 보여주고 안경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자 이를 알려주고 현재 위치를 묻자 정확하게 파악하고 음성으로 이를 알려주는 AI 비서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AI 개요는 구글의 AI 제미나이를 이용해 검색 결과를 빠르게 요약하고 관련 링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번 주부터 미국 내 이용자에게 제공됩니다. 구글은 이 AI가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고요. 다만 한국어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구글은 프로젝트 아스트라의 시각과 청각 등 일부 기능을 올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거리 곳곳에서 불이 타오르고 상공이 온통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남태평양 프랑스령 누벨 칼레돈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13일 밤부터 유혈 소요 사태가 이어져 원주민 3명과 프랑스 헌병 1명 등 지금까지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도 수백 명이나 발생했는데요. 급기야 프랑스 정부는 누벨 칼레도니에 12일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프랑스가 누벨 칼레도니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유권자 확대 방안을 추진하면서 촉발됐습니다. 현지 원주민들은 이 정책이 원주민 입지를 좁히고 친프랑스 정치인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보트에서 엄청난 불길이 솟구칩니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데요. 발칸반도에 있는 크로아티아입니다. 소도시 메둘린에서 현지 시간 15일 새벽 정박해 있던 보트 22척이 불에 탔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일명 팀커벨로 불리는 동양 하루살이가 지하철 내부에 다닥다닥 붙은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됐는데요. 한 누리꾼이 가게 문에 붙은 하루살이 때문에 불편함은 물론 손님마저 잃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수십 마리, 아니 수백 마리쯤 되는 하루살이가 유리창에 빼곡히 붙어 있는데요. 해당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동양 하루살이가 등장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녁 무렵 가게 앞에 동양 하루살이가 등장했다고 말하며 퇴치법을 물었고요. 또 다른 상인은 손님들이 하루살이를 보고 가게 위생에 문제 있는 게 아니냐고 종종 물어 당황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입이 퇴화한 동양 하루살이는 감염병을 옮기진 않지만 건물은 물론 사람에게도 달라붙어 불쾌감을 주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선 하루살이 제거 작업에 나서면서 가게 조명에 밝기를 줄이거나 물을 뿌리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상인들은 불을 끄면 손님이 문을 닫은 줄 알거나 하루살이 사체 치우는 일도 번거롭다며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불렀더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모시는데 너무 가벼우셨어. 아버님이라 부르며 어르신을 자신의 차로 모시는 남성, 부자지간인가 싶지만 남남이었는데요. 치매를 앓고 있는 이 어르신은 새벽에 집을 나왔다가 실종됐고요. 지역에 이 어르신을 찾는다는 문자가 뿌려졌는데요. 남성은 친구 부부에게서 실종 문자에 뜬 분이 지나가는 걸 봤다는 얘기를 듣고 곧바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리를 지나던 중 한눈에 어르신을 알아본 건데요. 어르신은 전날 이른 새벽에 집을 나와 36시간 동안 비를 맞으며 거리를 헤맨 상태였습니다. 남성이 어르신을 경찰 지구대까지 모시면서 어르신은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갔는데요. 남성은 자신의 어머니 또한 치매 환자셨기에 애타는 그 심정을 잘 헤아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요즘같이 흉흉한 세상에 마음 따뜻한 분이라며 감동했습니다. 3,000원짜리 군용 고추장을 지인에게 줬다가 징계를 받은 해병대 중령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판결 어떻게 나왔을까요?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병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A 중령은 지난 2022년 여름 부대 식당 배식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발견했습니다. A 중령은 이를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다가 아직 뚜껑을 따지 않은 고추장 2통을 자신의 숙소로 가져갔는데요. 버리기 아까워서 가져온 거였지만 1.5kg짜리 고추장 2통은 혼자 먹기엔 너무 많다 보니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한 통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병대는 이 일로 A 중령에게 견책 징계와 함께 고추장 2통의 가격인 6,000원을 징계금으로 부과했습니다. A 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3,000원짜리 고추장 2통을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징계할 정도의 의무 위반은 아니라며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법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실제 재산 가치가 전혀 없다며 A 중령은 대대장으로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하면 성심당빵집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성심당 대전역점은 기차로 대전을 오가는 이용객들이 꼭 들려야 하는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런데 성심당 대전역점이 퇴출당할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코인 사물함이 갈색 빵 봉투로 빼곡하죠. 최근 온라인에선 성심당 빵 창고 역할을 톡톡히 하는 대전역 코인 사물함의 모습이란 사진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는데요. 대전에 찾은 승객들이 이동을 위해 잠시 보관해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도 앞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성심당 대전역사 내 계약이 지난달 만료되면서 코레일이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심당은 이제까지 월 수수료로 1억 원가량을 내고 있었는데 코레일 유통은 계약 갱신 조건으로 월 수수료 4억 4,1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성심당 월 평균 매출액이 25억 9,800만 원인데 내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액 대비 최소 수수료율 17% 적용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높은 가격 탓에 경매가 유찰되면서 현재 수수료는 3억 5,300만 원까지 깎였습니다. 누리꾼들은 성심당 아니면 대전역에 누가 저 월세를 감당하냐. 그 돈 다 낼 바엔 옆 앞 건물을 사서 매장을 차리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앞서 부산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코레일 유통이 삼진어묵 부산역점의 높은 매출을 기반해 월 임대료로 3억 원을 제시했지만 삼진어묵은 높은 가격에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자판기 안에 동물 인형이 들어있나 싶지만 진짜 고양이였는데요. 중국에서 고양이를 파는 무인 자판기가 등장해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좁은 칸 안에 갇힌 채 웅크려 있는 고양이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유리창에는 품종과 성별, 판매 가격 등이 적혀 있고요. 유리창을 두드리지 마시오, 국내 최초 무인 셀프 서비스 애완동물 매장 등의 문구도 붙어 있습니다.
고양이들의 건강 및 면역 증명서도 게시돼 있는데요. 분노한 누리꾼, 국내 최초 자랑할 일인가? 정말 부끄럽다. 국가에서 법적 처벌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한 누리꾼은 다른 곳에서 비슷한 무인 자판기를 봤는데 몇몇은 죽어 있었다고 말해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15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